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564. 왜 지금 칠판을 안 지웠냐면은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드르륵 복사에다가 갖다 만들어서 법 체계가 똑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인적 범위 자연인이면 되고 법인이 나왔는데 여기는 법인은 원칙 예외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다 적용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따지지 않고 몽땅 법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커피 브랜드 중에서 그 엔젤리너스 커피가 있는데 그 어디 브랜드예요, 그게? 롯데 브랜드죠. 그래서 만약에 저 해운대 바닷가나 저 송정 바닷가에다가 엔젤리너스 커피 본점을 내려고 한다. 아니 본사가 직영점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본사가 직영점을 내면 계약도 본사가 해야 되고 보증금도 본사가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본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원칙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법인이 계약자고 법인이 보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따지지 않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법인에게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법인 스스로가 계약자가 되고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적 범위로서는 이게 지금 상가건물이면 되는데 이 상가 건물이 뭐를 할 수 있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면 전부 다 뭘 적용한다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면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한다, 이게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땡 처리한다는 말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등산복이라든가 이런 거 땡 처리한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보통 얻어가지고 땡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월세를 갖다가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를 한꺼번에 다 받아요. 실무에서는 이걸 뭐라 부를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계약을 하면 이걸 갖다가 월세를 다 받아버려요. 미리 다. 이렇게 미리 다 받는 이런 걸 뭐라 부를까? 이거를 실무상에서는 깔세라 그래요. 깔세. 예, 깔세. 전문가 교육에서 가서 다 배울 건데 깔세라 그래서 미리 다 받는 거야, 한꺼번에. 이런 것들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시사용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적용 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대항 요건과 관련해서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날 이 길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를 줄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 이렇게 교부받은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주는데 틀리는 시험 문제예요.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이 교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 하냐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교부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교부받은 다음 날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업자 등록은 신청을 하면 30분 만에 나오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3시간 걸려야 되는 거, 하루 걸려야 되는 거, 이틀, 3일 걸려야 되는 거 다 달라요.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시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법을 할 때, 법을 처음 만들 때 세무관서에다가 물어봤단 말이죠. 신청을 하면 다 똑같이 사업자 등록증이 다 똑같이 나옵니까? 세무관서에서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교부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 다음 날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다음 날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는 그 시점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걸리는 것도 있고 30분 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3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입법을 할 때 이렇게 입법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교부받은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상가가 임차인이 있던 상가가 제3자에게 양수인에게 팔렸다 하더라도 뭐가 발생한다고요? 대항력이 생긴다. 자, 이거 3번 똑같습니다. 우선 변제권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받았어요? 주민 행복센터예요? 주민 행복복지센터죠. 아유 왜 이름을 동사무소 좋은데 그거 빼놓고서는 이름을 갖다가 자꾸 주민 행복복지센터. 어렵다. 주민 행복복지센터에서 가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등기소라든가 공정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받으면 되는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 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이 대항 요건이나 우선 변제권은 언제까지 존속시켜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존속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계속 유지해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자 동시에 존속 요건이니까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똑같습니다. 대항 요건 플러스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최우선 변제 선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대항 요건을 경매 기입 등기, 경매의 개시, 경매 신청 등기할 때까지 갖추면 된다는 거. 요 시점이 시험 문제예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 그 시점.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신청까지 하도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상임법상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근데 약정이 없거나, 그 다음에 여기가 1년 미만일 때, 기간이 여기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으로 한다고요? 1년. 아까 주임법은, 주택임대차법은 몇 년이었어요? 2년. 여기는 상임법은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묵시행신, 법정갱신인데 임대차 기간 만료.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주임법은 6월에서 얼마였어요? 2월 전까지인데 상임법은 1월이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1월. 상임법은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갱신 거절, 조건 변경 통지를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법정갱신, 묵시갱신 되는데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1년입니다. 아까 주임법은 2년이었죠? 상임법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주임법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2월 전까지 통지했는데 안 해도 법정갱신이 벌어졌는데 상임법은 임차인이 거절 통지 이 규정이 없어요. 상임법에는 임차인이 통지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조항이 상임법에는 없어요. 자, 이거는 똑같습니다. 법정갱신, 묵시갱신 됐을 때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조항 이거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임대인은 해지 못합니다. 임차인만 법정갱신된 거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하면 얼마가 지나면 해지된다? 3월이 경과가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는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예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1월 전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상임법입니다. 상임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만 허용되는 게 아니고 2년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상가는 최초 계약년도 포함해서 최초 계약년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돼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다시 한번 몇 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10년. 10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10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년을 초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10년까지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민법상 큰 거 하나를 다시 정리할 건데 뭘 정리할 거냐면 이런 걸 정리하죠. 민법에서는 차임과 월세나 지료 같은 것이 대부분 다 2년 2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민법이 차임, 월세, 지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얼마로 통일했다고요? 2년. 차임, 지료, 월세는 다 2년으로 통일했는데 예외가 한 번 있는데 상임법은 3기로 돼 있어서 예외입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민법 전체로 놓고 봤을 때 2년 2기로 돼 있는데 2년 2기로 통일하는데 상임법 하나만 이게 다르게 돼 있다. 몇 기로 돼 있다? 3기로 돼 있다. 요거 하나만 예외다. 민법 전체로 놓고 봤을 때 2년 아니면 2기. 그래서 2년 2기가 원칙인데 상임법만 유일하게 3기로 돼 있더라. 그러면 차임 3기를 연체하면 임차권이 소멸사유에 해당되니까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요구권, 법정갱신권 이런 거 전부 다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연체를 해버리면 이게 발생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란 말이 중요해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 관할 법원 지원에다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이 있는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 똑같아요. 대항력이 없던 자, 우선변제가 없던 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발생을 하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가 있는 자가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유지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권인데 이것은 1년에 아까 주임법은 20분의 1이라고 법조문에 20분의 1로 돼 있다 그랬죠? 20분의 1은 5%예요. 그런데 이 상임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상임법은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00분의 5. 100분의 5 역시 5%입니다. 그래서 1년에 올릴 수 있는 금액은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1년에 100분의 5씩 증가를 계속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통 일반 계약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안 올리자. 2년 계약했다 그러면 2년 동안 안 올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는 올릴 수 있습니다. 1년에 5%씩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하면 2년 동안 안에 임대인이 월세나 차임을 올린다고요? 안 올린다고요? 안 올려요. 일반적으로 안 올리지만 법상으로는 5%를 1년에 올릴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올해 5% 올리고 내년에 5% 올리고 계속 5%씩 올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하면 안 올리지만 올려도 그건 할 말은 없다. 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상인법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없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권리금 회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권리금 회수인데요. 이 권리금 회수에 관한 내용 자체가 주임법에는 없고 상인법만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금 회수는 누구로부터 하는 거냐 그랬더니 현재 임차인, 현재 있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규 임차인입니다.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비품이라든가 비품 어떤 노하우 뭐 고객 뭐 장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비품이나 노하우나 고객 장부 등을 통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하고 받을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기간 만료, 임대차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기간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해가지고 임대차 종료할 때까지 현재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권리금 회수를 만약에 임대인이 방해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갖다가 방해를 했다. 방해한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청구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됩니다. 임대차 종료 후 3개월 아니군요. 3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요 3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과 관련을 해가지고 대항력과 관련해서 이런 판례가 있는데 자, 지금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 을이 여기에서 대항 요건도 갖춰놨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갖춰놨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갖춰놨는데 이 임차인이 이 상가를 갖다가 병에게 뭐 했냐 그러면 전대차를 했습니다. 전대차를 했으니까 병을 전차인이라고 그래요. 전차인. 이랬을 때 이 전차인이 지금 여기에 따르는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를 다 갖췄습니다.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를 다 갖췄어요. 그러면 지금 전대차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걸 점유하는 건 전차인, 임차인에서 전차인으로 바뀐 거죠? 바뀌었죠. 전차인이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를 인도받고 대항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여기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전차인이 대항 요건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 요건 우선 변제권은 여기서 뺀다 하더라도 유지가 된다. 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 자주 물어보는 그런 판례가 되겠는데, 자 잠깐만 봅시다. 교재에 아마 쓰여져 있을 겁니다. 자 어디냐면 568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568페이지의 그 3번을 일단 볼게요. 3번을 보니까 그 3번에 밑줄 친 것만 볼게요. 3번의 핵심적 내용.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럼 그대로 존속할 수가 없다면 옛날에 있던 상호와 사업자 등록 그대로 썼다 하더라도 폐업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개업을 했어요. 했다 하더라도 그 상호번호, 그 전화번호 그대로 다 썼다 하더라도 옛날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새로 옛날부터 다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한때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폐업 신고한 그 기간 동안 영업 안 한 기간 동안에 있던 것은 소멸해서 없어져 버렸고 다시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사업자 등록을 썼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지 옛날 것까지 다 해서 존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판례 이거 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자 2번에 보면은 거기 2번은 너무 많이 긴데 그 3번 위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3번 바로 위로 세 줄 올라가서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법상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누구? 전차인 동그라미 칩니다.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 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말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소리죠? 자, 전차인이 대항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은 임차인한테 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요? 대항 요건하고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뭐 한다고 유지된다. 누가 갖췄을 때 전차인이 여기를 점유하면서 대항 요건을 다 갖추면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 요건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뭐 한다고 유지된다. 예. 자, 그거 2번 판례가 좀 그 이야기였어.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가 있냐고는 환산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산 보증금이라는 제도예요. 환산 보증금. 자, 이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보증금이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월세가 있어요. 월세 곱하기 이 100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환산 보증금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에다가 뭘 더했다고요? 월세 곱하기 100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보증금이 지금 2억이다. 자,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가 지금 100이다. 그러면 월세가 100이면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100 곱하기 100은 1억이고요. 200 곱하기 100은 2억이에요. 다시 100 곱하기 100이 얼마라고요? 1억. 200 곱하기 100이 뭐라고요? 2억. 그러니까 계산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월세 15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1억 5천이야. 계산기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이게 얼마냐면 3억이 되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3억. 이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됐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환산 보증금인데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까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합니다. 다시 서울 기준은 얼마라고요? 9억 이하. 환산 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9억 이하. 9억 이하 상가에다가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봅시다.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쪽 566페이지 보세요. 566페이지에 그 첫 번째 박스 밑에 2번에 환산 보증금 보이세요? 2번 동그라미에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외에 차임, 월세가 있으면 차임에다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거기 100분의 그 1분의 100이라고 돼 있어요. 100을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거기 사례를 보니까 보증금 7억에다 차백이 210만 원이다. 그러면 210 곱하기 100은 2억 1000이죠. 계산기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210만 원이 월세면 곱하기 100 하면 2억 1000이에요. 계산기가 전혀 필요 없어. 그럼 두 개 합치면 9억 1000이네. 그럼 서울 기준으로 9억이 초과됐죠. 상인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서울 기준으로 얼마라서 9억 이하 상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써져 있는데 여기 9억 1000이니까 그렇게 되면 상가가 9억을 초과했으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뭐라고 써놨어요? 아니다. 그 밑에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첫 번째 박스를 봐요. 566페이지 맨 꼭대기 첫 번째 박스에 보니까 거기 서울시로서 얼마로 써놨어요? 9억이라고 돼 있어요. 9억. 그래서 거기 과밀억제건역하고 부산시는 얼마나 됐어요? 6억 9천. 그럼 요 경우에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 100이면은 3억이니까 거기 지금 6억 9천 이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요 상가는 부산시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얼마까지 보호를 한다고요? 부산 기준으로 6억 9천 이하. 환산 보증금 6억 9천 이하까지 상인법 적용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 주임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저 매일 정리 노트 2번을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옳습니까? 4번이 옳게 됐네. 1번부터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 보증금 4억, 월세 250이다. 250 곱하기 100 하면 얼마다? 2억 5천. 앞에 4억이 있으니까 합산하니까 얼마다? 6억 5천. 그럼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까지는 보호 대상이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인데 상인법 적용 대상인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두 번째, 임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그 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약정이 지금 몇 년으로 했어요? 2년 했습니다. 2년 했으면 기간은 몇 년 되는 거예요? 2년이에요. 근데 1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으로 가는 겁니다. 약정이 2년이 있으니까 다만 약정이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1년이 되는 거고 2년 정했으면 몇 년 되는 거예요? 2년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1년 주장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 박스, 교부된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한 대응리승. 여기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하고요. 신청한 다음 날이야. 신청 다음 날이지 교부받은 다음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시험장에 가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교부받은 건지 신청한 건지 이런 미세한 디테일한 부분에 승부가 나니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읽지 말고 정밀하게 읽는 훈련을 하셔야 정밀하게. 자, 4번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건물을 전대하여 전대차가 있었다.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이거네요.
지금 을과 병이 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나가고 그 자리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임차인이 들어와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 나갔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 요건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뭐한다고 유지된다. 대법원 판례 아주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아까 교재도 짚어드렸습니다. 4번 맞는 말이 되겠고 자 5번에 상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박스 폐업 신고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자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 하면 처음에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할 뿐 옛날 처음에 있던 대항력은 그대로 살아난다, 살아나지 않는다,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번쯤은 틀렸습니다. 자, 보충학습에 있는 2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을은 갑소유의 X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다. 박스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아니야.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대항력하고 확정일자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다시.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은 상가인도 없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날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확정일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생기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잘 틀립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스톱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못 든 것이 한 번 입력되면 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하고 관계가 없다. 확정일자는 뭐와 관계있다? 우선변제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딱 표시를 했잖아요. 별표 2개죠. 우선변제권이라는데 확정일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자, 옳은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옳다? 3번이 옳습니다. 3번이. 1번. 을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동그라미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뭐 해야 돼요? 종료 후. 후인데 뭐라고 쓰면 종료 전. 틀렸잖아요. 두리뭉술하게 아는 건 그거는 모르는 것보다 못해. 그냥 개인실이 가서 답이 이것도 답고 저것도 답고 다 답이 답처럼 보여버린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아니고 뭐라고 종료 전. 근데 애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계약 기간 안 끝났는데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럼 임대인이 뭐라 그럴까? 이게 미친나 그랬네.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이게 미친나 소리 듣지.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임대차가 뭐 해야 돼? 종료 후. 그래서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 뭐 애울사항이 아니에요. 종료 후가 이게 애울사항이냐고 이게. 너무 조용한데? 날밤을 샌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 주의력을 좀 가지고 봐야 돼요. 주의력을. 예, 종료되기 전이라도 안 됩니다. 종료 후라야 돼요. 종료 후.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대항 요건이나 우선변제권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존속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일 뿐만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다. 대항 요건, 우선변제권 둘 다 존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근데 존속 요건이 아니다. 틀렸네. 여기 존속 요건이라고 써놨는데 별표 2개 쳤습니다. 애오라 그랬습니다. 애오라고. 두루뭉술을 알고 있는 건 오히려 독이야. 독.
3번 을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 박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경과실이에요.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갑은, 임대인 갑은 을에게, 임차인 을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맞네요.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요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에요. 중과실로 파손해야 돼. 아까 교재 짚어드렸죠? 제가 교재 짚어주면서 분명 거기다 별표 치고 경과실일 때는 아니다. 중과실일 때고 경과실일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아까 교재를 딱 짚어서 거기다 별표를 딱 쳐줬어요. 예. 잠깐만 또 그러겠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똑같거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짚어줬어요. 그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어디서 보시냐면 572페이지 봐요. 572페이지의 중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거기 5번 동그라미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나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중대한 과실을 표시했죠? 주임법에서 아까 했습니다. 상임법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임법 상임법은 주임법을 복사해도 앉혀놨기 때문에 똑같다. 법체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짚어드리는 것은 차이 나는 데만 주로 짚어드렸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주임법 하나만 딱 정리하면 상임법까지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점적으로 짚어드린 것은 차이가 나서 꼭 알아요. 상임법과 다른, 그러니까 주임법과 상임법의 차이 나는 것만 중점적으로 짚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럼 거기 중대한 과실이니까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 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다. 초과 박스.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10년을 계약갱신은 10년을 뭐 한다고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10년을 뭐 한다고요?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10년 초과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10년 범위 내에서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을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자, 거기 밑줄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다. 자, 여기 봐요. 언제까지 존속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요. 뭐라고 됐다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 요건하고 우선 변제권을 존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가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일. 꼭 외워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존속시키라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존속 요건이다. 그랬어요. 존속 요건. 저거는 판례이기 때문에 꼭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디에 맞으면 56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61페이지 판례 1번입니다. 판례 1번에 밑줄 친 것만 볼게요. 568페이지 판례 1번. 사업자 등록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을 함으로 형법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판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봅니다. 칠판 전체를 다 치웁니다.